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저랑 이제 열심히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 거고요. 사실 지금 전까지는 이제 개념 2의 개념 완성 과정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2시간 합격당 교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거의 한 이제 1년 동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시간 합격당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선택과 집중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그래서 교재, 우리 수험가에 상당히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교재보다 가장 나쁜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교재는 정말 좋은 교재 같고 이 교재는 별로 안 좋은 교재 같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 좋은 교재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말 좋은 교재로 반복을 한다면 합격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저랑 최소 3번 이상, 저랑 수업 시간에만 최소 3번 이상 볼 겁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론 정립, 그 다음에 또 3개월 정도 기출 과정, 그리고 또 2개월 정도 예상 과정, 이렇게 해서 이 교재만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여러분들이랑 저랑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한 6장을 넘겨보실래요? 6장을 넘겨보시면 이 책에 차례가 나올 건데, 차례 보기 전에 차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례 파트 2 해서 기출문제 쪽으로 한번 볼래요? 파트 2 해서 기출문제. 여기 가면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에서.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요거는 그냥 개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보시거든요. 한번 더 볼까요? 예상 문제에도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다가 문항수를 한번 저랑 표시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에서는 몇 개 정도가 출제가 되냐면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문제. 근데 많이 뭐 이렇게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절대로 등한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론은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이 파트는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누가 이 총론을 많이 틀리는지 압니까? 재수생들, 재수하시는 분들. 재수하시는 분들이 이 총론 파트를 상당히 등한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요, 오늘 총론 수업 할 거거든요. 안 와, 학원을. 안 와. 왜냐면 쉬운 거 한다고 안 옵니다. 그리고 매번 틀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실수래. 실수 틀렸대. 네. 그게 실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쉽고 정리가 좀 쉬운 파트들은요, 약간의 마음의 부담감, 의무감을 갖고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경제론이 2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수요 공급, 또 하나는 경기 변동, 이렇게 해서 둘로 나뉘어지는데, 경기 변동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 5문제 정도 나오는데, 5문제 나오는데, 뭐가 핵심이냐면 수요 공급이 핵심입니다. 별 하나 때려주시고. 그래서 경제론은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이렇게 해서 3개 파트를 우리는 이름하여 제가 명명한 게 수투감입니다. 수투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투감 그러면 부동산 경제론의 수요 공급이랑 저기 5편의 투자론이랑 저기 8편의 감정 평가론이 이 3개 파트가 수험 초반부에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론도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시장론이 직전 시험이었던 33회 시험에서는 7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7개가 나왔는데, 시장론에서 우리가 이제 학자가 있거든요. 학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지대론에 가면 7분이 나옵니다.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티넨의 위치지대, 알론스의 입찰지대, 헤이거의 마찰 비용이론, 이렇게 7분. 도시공간 구조론에 가면 7분에 4분이 더 추가됩니다. 11분이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이론, 이렇게 11분 했고, 여기서 이제 입지선정 이론에 가면 또 7분이 추가가 됩니다. 총 18분인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18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정책론에 가시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토지 단일세론까지 해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빛낸 19인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길을 쓰고 학자 정리를 따라오셔야 되는 게 학자 정리가 학자만 직전 시험이었던 33회 시험에서 4분이 나왔습니다. 네 문제가. 4문제가 다 학자로 나왔습니다. 크리스텔라 나왔고 튀넨 나왔고 허프 나왔고 레일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우리 시험에 정말 또 많은 부분 점수로 환산한다면 한 10점 정도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정책론은 제가 5개라고 쓰기는 하는데 5개보다 조금 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중개하실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이제 2022년 6월 달까지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정점이었습니다. 그 연도도 좀 기억하고 월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2022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이제 우리가 작년 시험을 치르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후퇴기로 좀 접어들었던 시점이고 지금은 또 많이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규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책이 시험에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2021년, 2020년도에는 정책론이 많이 나왔겠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7문제씩 나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이제 줄어갔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4회 시험에서는 조금 더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론은 많이 안 중요하다. 그럼 오히려 더 중요한 파트가 별 하나 때릴게요. 투자론이 중요합니다. 투자론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나올 거고 제 느낌에는 많이 나온다면 8개까지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가 투자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시점은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가격 오를 때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작년에 6월달 정점 찍기 전에 3월달, 4월달에 부동산 구입하신 분들은 지금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사실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론의 비중이 좀 높을 거고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는 보통 타인 자본을 끌어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금융론에서 또 역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개발론이 좀 적게 나왔는데 이건 한 4문제 정도 가볍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전 시험에서는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별 2개, 감정평가론 한 6개에서 7개 나오는데 이 감정평가론은 제가 별을 2개 때려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감정평가론을 3월달까지 거의 뭐 한 100점 맞을 만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은 7개 나왔을 때 7개를 다 맞출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이유는 법 조문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 조문에서 문제를 내고 더 중요한 건 계산 문제가 2개 나오는데 거의 숫자만 바꿔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패턴에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응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 경험상 감정평가론 7개 나왔을 때 감정평가론을 다 맞추고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의 수는 없다.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평가론 7개 나왔을 때 다 맞추시는 분들은 합격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에서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을 제외하고는요 70점만 넘으면 고득점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개론민법 70점 나왔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고득점 공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공법은 70점도 뭐 목표로 하기 힘듭니다. 공시세법도 70점 넘으면 고득점이고 사실은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70점 가지고는 고득점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한 85점 이상 정도로 나와줘야 고득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중개사법을 제외하고 나면 70점 정도를 우리는 고득점이라고 보는데 감정평가론 7개 다 맞추시면 부동산학개론은 정말 고득점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좀 못하셔도 한 50점 정도 나오셔도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감정평가론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파트는 기출문제 파트 아닙니까? 그죠? 왜 이걸로 목차를 삼냐면 이론 파트는 테마별로 돼 있어요. 테마별로. 그래서 일단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총론부터 감정평가론까지 8개 편이 있습니다. 한 편당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한 편당 5개, 그래서 5, 8에 40 해서 40문제인데 5개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파트가 총론하고
이제 개발론 쪽이 좀 적게 나오고, 5문제보다 조금 많이 나오는 파트가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 쪽이다. 뭐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오차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편당 5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돈의 편의상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만은 편당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요, 적어도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목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법은 목차가 4개밖에 없어요. 쉬워. 총칙, 민법 총칙, 물권, 채권, 특별법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론은 거의 2배, 8개 파트입니다. 총론,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감정평가 이렇게 8개 파트가 있고, 그 중에서 초반부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 파트는 수투감, 경제론의 수요 공급, 그리고 투자, 그리고 감정평가. 이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파트는 감정평가론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론도 감정평가론만큼 문제가 나오는데 왜 여기는 별이 2개고 여기는 별이 한 개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투자론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도요, 사실은 한두 문제나 많게는 2~3문제까지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못 봤던 문제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파트입니다.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고. 물론 열심히는 합니다만은 한두 문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는데, 감정평가로는 만점도 충분히 가능한 파트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을 2개 때려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시 왼쪽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우리 왼쪽은 지금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으로 지금 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일단 1번부터, 1번의 부동산학부터 4번까지. 자, 이거 한번 자가 있으면 자로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까지가 총론입니다. 총론. 1이라고 쓸까? 1번 총론.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가, 5번부터 9번까지가 여기 이제 2번입니다. 2번. 경제론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경제론은 2개로 나뉘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 근데 여기 보시면 왜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5번부터 8번까지가 수요 공급이에요. 5번부터 8번까지가 수요 공급. 그리고 9번만 경기 변동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10번부터 14번까지가, 10번부터 14번까지가 이제 세 번째 시장론이 됩니다. 시장론이 됩니다. 시장론에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학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대론에 7분 학자가 나옵니다. 7분 학자. 도시공간구조론에서 4분 학자, 입지선정에서 또 7분 학자, 이렇게 해서 총 18분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15번부터 18번까지, 15번부터 18번까지가 네 번째 이제 정책론 파트입니다. 정책론. 그럼 이제 절반이 끝나는 겁니다. 부동산 학교는 총 8개 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죠. 19번부터, 범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26번까지. 19번부터 26번까지가 5번째,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투자론도 별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수투감의 2번째 퍼즐,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상당히 많죠. 그리고 투자론에 가면 여기 보시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어림셈법이라고 있고, 여기 보면 비율 분석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식이 1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순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 공식, 어림셈법에서는 승수법과 승률법이 있는데 승수가 4개 있어요.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 세전승수, 세후승수. 수익률이 3개 있습니다.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그리고 비율분석법에서 6개 공식이 나옵니다. 대부부채 총량, 이렇게 해서 대부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불이행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을 제가 다 외우라고 할 거예요. 어쨌든 다 숙제하라고 할 거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합심해서 공식 16개를 다 외워주시면 이것도 안 어렵습니다. 투자론 마지막에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문을 해봅니다. 혹시 공식은 정리가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공식 정리 안 되는 경우가 90%입니다. 공식만 외워도, 정리만 하셔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파트니까, 물론 투자론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간단하죠. 27번부터 29번까지만 6번째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근데 금융론은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고 해서 뭐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요거. 그 다음에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 중에서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체증식 상한, 요거.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서 MBS라는 게 있거든요. 뭐 MPTS, MBB, MPTB, CMO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합니다. PF. 그리고 리츠.
리치까지 거의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30번부터 33번까지 30번부터 33번까지가 이제 7번째 부동산 개발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발, 관리, 마케팅론인데 그냥 통칭해서 개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겠죠. 34번부터 40번까지가 8번째 해서 이제 감정평가론이 됩니다. 감정평가론은 별 몇 개? 2개. 별 2개 하시고 특이 감정평가론은 힘을 좀 모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 쏟아 부을 겁니다. 감정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8개를 공부하고 편당 5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중요한 파트는 수투감, 가장 중요한 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감정평가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출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우리 총 3개월 동안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제가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판서를 이렇게 하긴 할 건데 뭐 따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필기를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본인의 성향상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다. 근데 필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기는 안 하셔도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 목표가 있거든요. 3월 말에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3월 말에 전국 모의고사가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때까지 부동산학개론을 최단 기간에 60절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60절 만들고 1차 과목에서 60절 만들고 3월달 첫 모의고사부터 공부를 하시면요 동차 합격이 가능해요. 근데 대기 만성형들이 있거든요. 뒤에 가야지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그때 가서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쯤 되면 2차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2차를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동차를 목표로 하시고 올해 꼭 1, 2차를 같이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3월 달에 1차 과목이 적어도 저는 뭐 최소 50점 많게는 60점 위의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론만 공부하셔서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론만 공부하셔서는 절대로 60점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풀이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추가 자료 요거 나왔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론 정립해서 제가 6080이라고 하는데 80문제로 60점 만들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부동산학개론이 총 8개 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한 편이 끝날 때마다 10문제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문제씩 나눠 드리면 총 8개 편이니까 10 곱하기 8에서 80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80문제는 제가 아주 엄선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기출 문제도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80문제를 만들었고요. 매주 10문제씩 나갈 거니까 매주 10문제는 아니고요. 10문제씩 해서 총 8개 파트에서 80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 그럼 진짜 60점이 나오게끔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단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정답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설도 같이 있어요. 해설도. 그래서 1번에 정답이 3번인데 왜 3번이냐면 1, 2, 4, 5가 틀렸으니까 3번이겠지. 그러면 1번에는 뭐가 틀렸고 2번에는 뭐가 틀렸고 4번, 5번에는 뭐가 틀렸는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좀 더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1번 문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게 틀렸어요. 자연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물리적 개념에는 자산이 틀렸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이게 두 개가 사실 바뀌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거정책물과 공장재단, 강업재단, 준부동산 합쳐져서 광의가 되거든. 4번, 5번은 뭐가 바뀌었냐면 제목이 바뀌었어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건 복합부동산이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아직 수업도 안 했는데 왜 풀어드리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답이 3번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저랑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똑같이 했네. 벌써. 이렇게 똑같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푼 거예요? 내가 푼 거예요. 누구 실력이지? 근데 내 실력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봐요. 그렇겠네 이렇게. 그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늪, 착각의 늪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원본이 유지돼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드립니다만 원본을 유지해놓고
이게 100점 나올 때까지 푸는 겁니다. 근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100점 나온다는 건 언제 어디서 풀어도 100점이 나와야 돼.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수업을 하고 10문제를 푼단 말이야. 잘 풀려. 근데 한 주 뒤에 또 이 문제를 풀잖아. 조금 안 풀려. 2주 뒤에 풀잖아. 더 안 풀려. 3주 뒤에 이걸 풀잖아. 그러면 거의 다 까먹었어요. 4주 뒤에 이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 이렇게 뭐지? 화석? 암모나이트? 삼엽충?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역사 속으로 벌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요게 100점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80문제를 100점 맞으시면 제가 60점 보장하겠습니다. 근데 80문제가 60점을 보장한다 그랬으니까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원본이 계속 유지가 돼 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뒤에 답이 있으니까. 뒤에 해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 문제, 10문제 해설은요, 항상 강의 끝날 때 뒤에 갖다 붙여 드릴게요. 강의 제일 끝날 때.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요 문제풀이 과정만 보실 수 있게끔 그래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혹시 저거 해설 강의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자 보세요. 문제풀이에서는 반드시 모든 문제풀이에 기화펜이라는 걸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화펜. 기화펜은요, 이게 문제 막 이렇게 이렇게 칠해도 돼. 이렇게 막 칠해도 시간 좀 지나면 날아가 버립니다. 원본이 계속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래서 연필로 풀고 막 지우고 막 그랬었거든. 이 옛날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기화펜으로 문제 풀고 나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이 기화펜 어디서 구입을 하시냐? 쿠팡에서 구입을 합니다. 쿠팡에서 기화펜을 검색을 하시면요, 펜 2개, 펜 2개랑 리필심 100개가 옵니다. 100개가. 이게 가격이 아마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부하는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아펜, 혹시 뭐 요거 되시는 분들은 한 2세트 정도 시켜가지고요, 한 리필심 200개 정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리필심 200개를 쓸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기아펜은 펜이 좀 빨리 닳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볼펜이나 샤프보다 빨리 닳으니까 200개, 한 600개 쓰면 합격합니다. 600개 정도 쓰면. 응? 600개 쓰면 합격해. 600개 썼다는 것은 문제를 갖다 그만큼 많이 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는 항상 원본 유지. 조금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시간 배분까지도 1분 안에 한 문제 걸로, 10문제 같으면 10분 딱 재놓고 문제 푸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제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기아펜으로 원본 유지하고 문제를 푸시는 것을 습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다음 주에 오실 때 기아펜 들고 이제 문제 푸시는 분 계시고, 뭐 기아펜이란 게 있어?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시험장 갈 때까지 기아펜을 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참 그래요. 참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거는 자유니까. 내가 뭐 기아펜 안 가져왔다고 손바닥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쿠팡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쿠팡과 저는 아무 관계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쿠팡과 저는 아무런 제가 협찬도 받은 것도 없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맘 같아서는 너무 기아펜을 안 사니까 제가 기아펜을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일단 용돈 받거든요, 와이프한테. 제가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월급을 받으면 와이프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그날 저한테 이제 제 카카오 계좌로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용돈을 받아서 스타벅스 먹고 싶은데 스타벅스 안 먹고 메가커피 먹고 이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제가 계산기를 지난주에 제가 1,000개 샀거든요. 계산기 1,000개 여러분들 나눠주려고 계산기를 1,000개 진짜 1,000개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다이소에 전화를 했지. 전화해서 계산기 1,000개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래 갑자기 내 담당자가 생기더라고. 약간 VIP 대접 받았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배송 안 해주는데 집으로 배송이 왔어요. 1,000개가 진짜로. 사실 궁금하시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앞에 1,000개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서 제 스티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받으셨죠? 네,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요 이제.
다 썼어. 다 써가지고 기아펜은 사드리고 싶은데 기아펜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하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지금 쿠팡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쪽에서 뭐 협찬이 들어온다면 그럼 제가 언제든지 100만 원 상품권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아펜으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셔서 100점 맞을 때까지 푸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냥 체크만 해드리고 넘어가는 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파트들은 최근 5년간, 조금 더 길게 보면 최근 10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파트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제가 이건 좀 봅시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하는 내용들 위주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특히 이제 2시간 합격당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고, 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이렇게 투잡, 그러니까 이거 주경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에는 일을 하시고 오후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기운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면 자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너무 안쓰러워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깨우기도 좀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방법은, 누가 자고 있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내가 소리 지르면 화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왜 화를 내겠어? 자고 있다는 거 누가. 근데 시끄러우니까 깨긴 깨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깨워가면서 학교 다닐 때 왜 그 학생 주임 그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해이해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중간에 잔소리도 조금 하고 소리도 좀 지르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제가 화낸 거 아니니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인 수업에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강의를 하면서 나름의 터득한 교수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고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점 맞으면 우리 시험이 60점 맞으면 합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6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100점 맞은 거랑 똑같아요. 60점 맞으면. 59점 맞으면 불합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그냥 빵점 맞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59점과 60점 사이는 1점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10개월 뒤가 되면요, 이 두 사람 차이가 한 분은 합격이 되고요, 한 분은 불합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59점과 60점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한 개 차로 떨어졌다, 두 개 차로 떨어졌다가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즈음에, 그 분포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그런 걸 보면요, 사실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좀 노력했다면 이분들을 좀 합격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자책감 같은 것도 좀 들고 좀 후회도 되고 안타까움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학생 주임, 잔소리 이런 거 좀 할 테니까 너무 그런 거 한다고 저 수업이나 진행하지 뭐 왜 자꾸 지랄하는지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알겠죠?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14쪽을 한번 해볼래? 14쪽. 14쪽 펴시면 부동산학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부동산학. 부동산학은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체크하면 똑같이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부동산학은 파란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뭐 종합과학의, 응용과학의, 사회과학의, 구체경험과학의,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면 부동산학이 아니냐면요, 뭐 기초과학, 뭐 순수과학, 자연과학, 추상적인 학문 그렇게 하면 부동산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 구체경험,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두 가지 지도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성이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합법성도 있긴 한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는 주의로서 민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좀 강조하고요, 형평성은 분배를 잘하자는 측면이고 공공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조금 다소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다 보지는 마시고 3번에 있는 종합식 접근하고 4번에 있는
의사결정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식 접근은 복합 개념으로 시스테마에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한 접근 방법이고요. 의사결정 접근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의사결정 접근이라고 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부동산학 연구 대상,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학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현상하고 활동 두 가지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능안경공이라고 그래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이 시켜져야 되고 거래가 능률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유, 최유효 이용, 거래 질서 확립은 전부 다 일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제가 체크하는 것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강조가 되고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가 됩니다. 이론의 과학성, 실무의 기술성. 우리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가 둘 다 중요시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플러스 표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장 활동, 이건 실제로 중개 실무에서 쓰는 말인데 반대말은 탁상 활동입니다. 책상을 떠나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장소에 임하겠다, 그 장소에 임하겠다는 걸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임장 활동은 토지의 특성,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소개해드렸던 14쪽과 15쪽의 부동산학은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지 실제로는 교재 16쪽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쪽. 16쪽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란 파트,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별로 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은 체크 표시만 가볍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시험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오케이, 출발합니다 이제. 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해야 될 건, 자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 하고요. 가로 2번에 복합 부동산하고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글자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8글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8글자. 이랑 구분해야 될 게 복합 부동산이랑 구분해야 됩니다. 복합 부동산. 그럼 뭐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뭐가 복합 부동산이냐면 파란색만 읽으시면 되거든.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다루겠다. 이거는 이제 복합 부동산이 돼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겠다. 근데 위에 가보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자 보세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법률과 경제를 묶어서 우리는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기술적 측면을 무슨 측면이라고도 하냐면 물리적 측면,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물리, 유형이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럼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몇 개? 2개.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몇 개? 5개.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그럼 법률적 측면에 바라보는 부동산은 뭐가 있냐면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 있고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 2개, 협의 광의와 경제적 측면에 5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과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에 4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 7번 보시고요. 제가 이걸 갖다가 앉은 자리에서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보세요. 일단은 우리 부동산학계는 통틀어서 복합이란 말은 어떨 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복합이란 말은 그 2개 이상이 결합된 경우. 2개 이상이 결합된 경우에는 복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건 일단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을 비교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까 소개드렸죠. 법률적, 그리고 경제적, 또는 기술적. 기술적은 물리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개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같은 걸 한 번에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틀리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안 틀리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어쨌든 두 개 이상은 몇 개부터가 두 개 이상이냐면 두 개부터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두 개도 두 개 이상이고 세 개도 두 개 이상이야. 근데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는 말을 좀 짧게 하시고요. 세 개가 결합되는 경우는 말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만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한 번에 다루어지는 경우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봐 주시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 이 두 개를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O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X, 걔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 걔는 복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3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중개 봤을 때 좀 필요해서 그래요. 3번에 복합 건물이라고 했어요. 복합 건물. 자, 일단 복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건물 하나에 용도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뭐는 필요하냐면 주거 용도는 필요합니다. 주거 용도가 없으면 복합 건물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주공 복합 건물이라고 있느냐? 없습니다. 주공 복합 건물은 왜 없냐면 주거 용도와 공업 용도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라고 해요. 그럼 주상 복합 건물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왜 있냐면 일단 주택은 밑에 상가 있으면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편리하겠지.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 국민은행이 있고 파리바게트가 있다니까. 빠바, 베스킨라빈스가 있다니까. 베라. 됐습니다. 아무튼 지하 2층에 수영장이 있다니까. 3층에 헬스장이 있다니까. 2층에 식당이 있다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상가는 위에 주택이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 둘은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 어울리는 이용입니다. 그래서 복합 건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상복합. 주상복합 건물.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복이라고 해요. 실제로 주복이라고 합니다. 주복이 옛날에 인기가 없었거든요. 왜 인기가 없었냐면 같은 전용 25평이라도요. 일반 아파트들은 베란다 확장하고 나면 넓어. 전용률이 높아. 근데 주복은 전용률이 좀 낮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주상복합이. 관리비가 많이 나서 원래는 인기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해도 애를 안 낳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살기 정말 편합니다. 최근에는 주복이 인기가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건물 하나에 무슨 용도와 무슨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는 복합 건물이라고. 왜 모일지 이걸 갖다가 복합 건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합으로 시작되는 거 우리 개론에 총 3개가 있는데 시험에는 2개가 나오지만 3번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복합 부동산. 건물 하나에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은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합 건물의 형태는 무슨 복합밖에 없다? 주상 복합밖에 없다. 주공 복합 건물 없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복합 건물은 이제 됐고요. 복합 부동산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봐야 되거든요. 왜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느냐? 왜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처리를 하느냐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법을 좀 봐야 됩니다. 법. 우리 법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요, 부동산 그려봐. 그럼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왜냐면 법이 그래요. 법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봅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법이. 우리 법은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따로 두고 있고요.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요, 토지하고 건물은 원래 하나야, 이게. 원래부터 이건 일체야, 일체. 일체. 그래서 혹시 그 외국 친구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외국 친구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 마이 갓, unbeliev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외국 친구들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토지를 탐이 가지고 있고 건물을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다니까. 왜냐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걸 할 때는요, 활동. 무슨 활동이냐면 사고 파는 활동이 거래 활동, 중개 활동, 감정 평가 활동 할 때는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개업자한테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집만 파시고 땅은 안 파시게, 그러지 않는다니까. 보통 중개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중개하고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고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수투감의 마지막 코젤이 감정 평가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D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근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을 때는 이걸 일괄평가한다 그래요. 무슨 평가? 일괄평가.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토지만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쓰고? 공시지가기준법.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무슨 평가할 때는,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고요?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쓰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방법인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다루니까? 일체로 다루니까. 그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본다, 일체로 본다. 대가리 치워드릴까요?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본다. 근데 부동산 뭐 할 때는, 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경우가 있으니 그걸 뭐라 부른다?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리고 복합부동산은 그러면 법률상의 개념입니까? 활동상의 개념입니까? 그러면 활동상의 개념이라고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활동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룬다. 그리고 감정평가론 가면 여기서 뭐를 또 다루냐면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이지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복합부동산 한꺼번에 일괄 평가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인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했죠?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 결합이 되면 무슨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보기 위해서는 개념, 용어 정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인데, 일단 제가 준부동산, 같은 말로 의제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거 있어요. 광업재단.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리고 어업권, 임목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배우셨는데 우리가 뒤에 가시면 공시방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공시방법. 자, 공시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아니면 등록이에요. 등기 아니면 등록.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 동산들이 다 점유하고요. 부동산들이 다 등기 등록하면 아무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누구만 부동산이라고 보냐면 토지 및 그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봐요. 그러면 토지 및 그정착물이 아닌 것들은 다 동산으로 봅니다. 그럼 토지하고 그정착물만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 그럼 토지 및 그정착물은 등기로 공시하고 나머지들은 다 점유로 공시하면 아무 문제는 안 생기는데, 동산들 중에서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싸요. 그리고 덩치가 커서 점유로 공시하지 않고 마치 지가 부동산인 것처럼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춥니다. 그래서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으로 준하여 취급된다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머신, 기계입니다.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재단입니다. 어업권, 임목은 그냥 기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부동산 3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외울 필요 없어.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덮었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가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까지는 재단. 어업권 임목까지는 기타. 근데 방금 제가 준부동산들은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해준다. 부동산을 의지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뭐 되냐면요. 얘들 저당권 설정이 돼요. 저당권. 얘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 심지어 중개대상물. 특히 무슨 중개대상물이 되냐면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 되는 건 아니고 두 개만. 그럼 제가 갑자기 저당권, 감정평가, 부동산 중개라고 했는데 아직 그 민법 시간에 저당권이라는 걸 안 배우신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저당권 강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가볍게 한번 저당권이 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민법 시간에 가면 민법 총칙을 배우시고요. 두 번째 물권법을 배우시거든요. 물권법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유권이야, 소유권. 소유권. 뭐라고요? 소유권. 민법쌤이 혹시 소유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민법쌤이 소유권 뭐예요? 그랬을 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면 민법쌤 깜짝 놀랍니다.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 소유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우리는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물권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제한한다고요? 소유권을 제한한다고요. 근데 이때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을 우리는 용익물권이라고 하고요.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입니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용익물권, 처분을 제한하는 게 담보물권입니다. 용익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지전. 담보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것도 그 법조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순서로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그 순서로 공부를 할 거니까. 담보물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순서로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법조문 순서니까. 그 순서로 공부를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담보물권 좀 봐드릴게요. 담보물권의 유치권은요. 부동산도 유치권 대상이 되고요. 동산도 유치권 대상이 돼요. 유치권은 다 돼. 근데 질권은요. 동산만 돼. 저당권은요. 부동산만 돼. 다시 한번 해볼까? 담보물권이 몇 개 있는데? 3개. 유치권은 누가 목적이 돼요? 동산, 부동산 다 돼. 질권은 동산만. 저당권은 부동산만.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 있고 동산만 되는 거 있고 부동산만 되는 거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마 질권 안 배우실 거예요. 우리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그래서 우리 전당포 가서 이렇게 시계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시계는 동산이니까 이거는 질 잡힌다 그래요. 뭐 잡힌다? 질 잡힌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당 잡힌다 그래요. 오케이? 동산은 뭐 설정하는 거고 질권 설정하는 거고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 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동산은 질권 설정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무슨 부동산은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돼요. 그럼 쌤이 얘가 토지 및 그정착물도 아닌데 왜 저당권 설정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 저당권 설정됩니다. 공장재단, 강업재단 저당권 설정됩니다. 임목 저당권 설정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감정평가라는 거 있거든요. 자, 우리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인 자격증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인 자격증, 부동산 관련 3대 자격증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첫 번째 공인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가 주택관리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택관리사 봅니다. 근데 좀 성격이 달라요. 얘는 개업하는 자격증이고요. 주택관리사는 취업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취업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요,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부동산 감정평가사예요. 뭐라고요?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라니까. 부동산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하시면요, 절대로 뭘 감정평가하지 않냐면 도자기 감정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라니까. 부동산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절대로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감정평가하지 않습니다. 진품명품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라고.
그림 감정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라고. 부동산 감정 평가합니다. 그런데 경매라든지 공매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감정 평가사들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같은 거 감정 평가합니다. 누가? 부동산 감정 평가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뒤에 가면 중요해서 그래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쓰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 쓰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쓰고요.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을 씁니다.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럼 얘들은 왜 부동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하면 준부동산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 두 개가 있거든요. 재단하고 임목. 이건 다 되는 건 아니야.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요. 여기 그 공장재단, 강업재단의 재단하고요. 그 다음에 임목 요 두 가지는요. 심지어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돼요.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장재단, 강업재단의 재단, 그리고 임목 이 두 가지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준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는데 등기 등록이라는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기계, 재단, 기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은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얘들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준부동산 중 두 개, 재단하고 임목하고는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대간절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압니까? 자,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준해서 시작되는 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준부동산도 있고요. 준주택도 있고요. 준지대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데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에 준하에 처리되는 걸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에 준하에 처리되는 걸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지대가 아니야. 근데 지대에 준하에 처리되는 게 준지대가 되는 겁니다. 개가 아닌데 개처럼 취급해 주는 것을 갖다가 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총 몇 개? 3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거 입에 좀 붙여놓고 나중에 맞이하시면 더 좋습니다.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에 처리되는 것. 준부동산. 주택 아닌데 주택에 준하에 처리되는 건 준주택. 지대 아닌데 지대에 준하에 처리되는 건 준지대. 그래서 준부동산이 뭔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개론생이 대간절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자, 7번 보시죠. 자, 이제 드디어 저랑 뭐를 할 거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3대 측면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걸 2대 측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3대 측면으로 구분하면요. 법경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경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참고로 기술적 측면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분명 학창시절에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기술 배웠거든요. 그리고 물리라는 과목을 배우셨을 겁니다. 물리와 기술은 다른 과목이잖아.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같은 말로 처리합니다. 쌤, 왜 그걸 같은 말로 처리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용어는 약속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기술적 측면을 그냥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과 경제는 눈으로 형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은 그 형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형체 확인이 안 되는 건 무형, 눈으로 형체 확인이 되는 건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무형과 유형이라고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째려봐요. 째려보면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이 부동산은 어떤 법률적 규제를 받는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이라는 거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무형입니다. 부동산을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럼 얘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저당권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눈으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박입니다. 부동산 딱 보자마자 뒤에 가격이 위에 딱 떠, 눈에 보여. 뭐 이런 사람은 정말 뭐 감정평가할 필요도 없고 정말 대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잘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형입니다. 근데 기술, 물리적 측면은요. 얘가 눈으로 봤을 때 3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거거든. 위치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확인하는 거거든. 주변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거든. 눈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기술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측면이라고 한다고요. 얘를 유형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동의어가 2개가 더 있어요. 기술적, 따라해보세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 얘만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 하시면 되고요. 복합 개념을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유무형적 측면인데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을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률적 측면에서는 딱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5개, 기술적 측면에서는 4개를 공부하시는데 요걸 갖다가 집에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Right now. 어? 소리를 왜 지른다고요? 누가 자는 사람이 있으면 자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 지른다. 놀라지 마세요. 화난 거 아닙니다. 자, 그 집 한번 보세요. 나도 목 아파요.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제가 아까 했던 거거든요. 자, 협의는 같은 말로 좁은 의미, 협소하다 할 때 협자거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정의거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정의입니다.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봅니다. 민법 99조가 조문이 2개거든요. 99조 1항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99조 2항 1항을 제외하고는 다 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딱 이분법이야.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부동산, 나머지는 싹 다 동산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부동산 학에서는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 넓은 광자를 씁니다. 광폭 타이어 할 때 광자입니다.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여기다가 준부동산이 더해집니다. 즉 의제 부동산이 더해집니다. 이게 더해지면 광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좁은 의미로 부동산을 보게 되면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넓은 의미로 부동산을 보게 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이 추가되는 거죠. 준부동산 뭡니까?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하는 겁니다. 준하에 취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저당권, 감정평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는 뭐 있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이런 애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일단 협의 부동산이 맞거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이렇게 물으면요, 둘 다에 속해요? 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광의가 뭐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로는 협의와 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으니까.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으니까. 그럼 뭘로 구분해야 되면 협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준부동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준부동산이라고 안 나온다니까.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예시를 줍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예시를 줍니다. 어업권, 임목이라는 예시를 줍니다. 그럼 이게 뜨면 준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어디는 없고 어디에만 있어요. 협의는 없고 광의만 있습니다. 협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다? 준부동산이다. 그럼 시험 나올 때는 협의, 광의로 안 나온다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떠요. 그럼 이건 뭐야? 협의지. 근데 협의는 어디에도 속해요? 광의도 속해요. 그리고 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이 떠요. 이건 뭐야? 준부동산. 준부동산 어디면 속해요? 광의. 어쨌든 이런 말이 뜨면 법 경계 중에서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이라니까? 특히 이 법은 주로 무슨 법을 얘기하면 민법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협의, 광의 뜨면 뭐라고요? 법률적 구분. 경제적 측면에서 구분은요, 이거 좀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거 지금 따라하면 참 좋은데. 자산. 따라해 보라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뭐 생산 요소를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소비재. 상품. 제가 지금 칠판에 판사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을 갖다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이거 좀 따라해 보세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근데 요거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기술적 측면부터. 자, 기술적 측면은 아까 제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된다 그랬지. 그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4개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인지 안 되는 것들인지를 저한테 얘기해 줘요. 자, 눈으로 이 부동산이 3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실층짜리인지 확인이 돼야 안 돼요?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은요,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은 위치 좋다 나쁘다. 뭐로 판단하는지 압니까? 그 주변을 눈으로 보면 돼요. 이 부동산 주변에 보니까 공원이 있고요. 좋은 학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가들이 좀 편리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위치가 좋은 겁니까? 이 부동산 주변에 보니까요, 바로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요. 여기는 핵폐기장이 있어요. 여기는 화장터가 있네, 화장터. 보니까 막 이렇게 묘도이 막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좋은 위치야, 나쁜 위치야? 나쁜 위치지. 그러면 위치가 좋다, 나쁘다는 뭐로 판단하는 거냐면 눈으로만 판단해. 눈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형체가 있어, 없어? 있어? 유형적 측면. 자,
부동산을 주변 환경, 자연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 그게 다 기술적 측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는데 이거 살짝 짚어보시죠. 이거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냥 법률적 측면에 2개 있고 경제적 측면 5개 있고 기술적 측면 4개 있고 이거 암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넘어갈 거야. 있을 때 잘하라고. 아시겠어요? 있을 때 잘해. 자, 7번 봅니다.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이제 수요 공급자가 있어요.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경제 활동하는 곳,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 시장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나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뭘 줄까요? 돈 줍니다. 돈.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줍니까? 상품을 줍니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머니를 줍니다. 머니.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굿을 줍니다.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돈하고 상품이 뜨잖아요. 무조건 경제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돈은 항상 둘로 구분해요.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자본을 2글자로. 자, 자기 자본에서는요, 자기를 빼도 괜찮아요. 타인 자본에서는 타인을 못 빼요. 그럼 자기 자본에서는 자기를 빼고 뭐라고 한다?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풀다가 자본이 뜨면 이건 뭐야? 내 거. 오케이? 타인 자본은 타인을 못 뺀다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말 길게 하는 걸 정말 싫어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그냥 부채라 그래요. 뭐야? 부채. 이거 합치면 뭐가 되느냐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10억 주고 샀습니다. 10억 주고 샀는데 완전 영끌해서 샀어요. 그래서 내 돈 2억 들어갔고요. 은행에서 8억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주고 샀습니다. 저를 보고 대답해 주세요. 이 부동산 자본 얼마? 2억. 부채 얼마? 8억. 자산 얼마? 10억. 그래서 이거 2억, 8억, 10억이 10이 나올 때는요. 자본, 부채, 자산으로 나옵니다. 문제 풀다가 돈과 관련되는 개념인 자본, 부채, 자산이 뜨면 법경계 중에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돈이 뜨면 경제 걷지. 오케이? 2번째.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준다고? 상품을 제공한다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상품이 3단계를 거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 생산 요소는 그 초등학교 시험에 나와요. 주관식으로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생산의 3요소를, 다음 중이 아니지. 생산의 3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의 몇 요소? 3요소. 어느 시험에? 초등학교 시험에. 4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4학년 정도. 초등학교 시험에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3가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아무도 안 틀립니다. 이거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거 틀리는 초등학생이 잘 없습니다. 생산하려고 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요소가 총 3가지로 투입됩니다. 항상 토지 있어야 되고요. 노동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생산의 4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의 경영이 주가 되면 됩니다. 그럼 소비재는 뭐냐면 내가 소비하는 거거든요. 뭐 주택, 상가, 농작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비재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생산 요소, 생산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산재. 그러면 대꾸가 되지. 생산재, 소비재. 생산 요소, 소비재 그러기도 하고 생산재, 소비재 그러기도 합니다. 생산재와 소비재의 관계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얘들의 관계는요. 빵과 밀가루의 관계입니다. 빵과 밀가루. 우리가 배고플 때 빵 먹어요. 빵. 이 빵을 소비한다 그래요. 근데 빵을 소비하려면요. 밀가루라는 생산 요소가 반드시 투입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어디야? 주택입니다. 주택. 이 주택에 3년 살았다. 그럼 이 주택을 3년 소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3년을 살려 그러면요. 반드시 토지 위에 주택이 지어지니까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토지라는 뭐가 투입되고 생산재가 투입되고 이 주택에 3년 살았습니다. 그럼 이 주택을 뭐 한 거지 지금? 소비했지. 근데 좀 더 큰 평형들을 가기 위해서 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상이 되는 뭐가 되는 거죠?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단계를 좀 해보면 토지라는 뭐가 투입되고 생산재 투입되고 주택에서 뭐 하다가 소비하다가 좀 더 큰 평형들에서 가기 위해서 얘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3단계 거칩니다. 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럼 여기 때문에 이제 법규 중에서 공급자가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경제적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가 맞거든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에서 주택을 짓는다면 토지는 생산재예요. 생산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도 놀러 갑니다. 제주도 놀러 가잖아 우리. 제주도 놀러 가서 막 이렇게 성산 일출봉도 보고요, 막 섭지코지 이런 것도 보고요, 우도 가서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타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타봤어요? 타봤죠? 네, 이거 재밌는데. 아무튼 그렇게 타면 그때는 그 토지에 뭔가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 주로 관광용이나 위락용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맞지만 토지가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 돈과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산, 자본. 상품과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 때문에 법경계 중에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 됩니다. 그럼 끝났어. 자, 보세요.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로 처리되는 건 복합 부동산이라고 했고, 두 개만 결합이 되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세 개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협의, 토지 및 거정청물, 광의, 토지 및 거정청물 받고 준부동산 뜨면 법경계 중에서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이고, 뭐 공간, 뭐 자연, 뭐 위치, 뭐 환경 이런 것 뜨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고, 그리고 자산, 자본 듣고 있나?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게 뜨면 법경계 중에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암기를 하자면 제가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 안양, 군포, 의왕, 안양, 군포, 의왕 옆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삼본입니다. 삼본. 뭐예요? 삼본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근데 수도권 사람들은 3본 그러면 알아요. 그 4호선 타면 3본 갈 수 있거든요. 물론 4호선을 타고 당곡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이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이도 방향으로 가면 우리 그 3본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3본 어딘지 잘 몰라. 3본 그러면 3본 생소한데? 그런다니까. 그래서 3본 생소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하기 싫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자, 3번 생소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생소상은 법경계 중에서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그 조선 왕조 500년이죠. 조선 500년. 조선을 지배하던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 창시자, 유교의 아버지 누구죠? 공자. 이것도 모르는구나. 쉬운 건데. 유교 아버지 공자입니다. 공자는요, 저처럼 강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강사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일타 강사들은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일타 강사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누가 좋냐면요, 강사 와이프가 정말 좋아요. 강사 와이프가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 아침에 나가잖아요. 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나오면 지가 알아서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알아서 먹고 한 11시 반쯤 되면 집에 들어와요. 지가 알아서 저녁까지 다 저녁 안 차려도 된다니까. 그 강사 와이프들이 대체적으로 요리를 못해요. 11시 반쯤 와가지고 이렇게 자요. 자고 다음날 또 귀신같이 일어나서 또 학원에 갑니다. 아침도 잘 안 먹거든. 그러면 학원에 가서 또 지가 알아서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고 그 12시쯤 되면 야심한 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경비 아저씨라든지 꼭 한마디 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밤만 되면 왔다 갔다. 낮에 안 보이고. 그럼 봐봐. 밥도 안 해도 되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학원에 계속 있기 때문에 돈도 안 써, 돈도. 돈 쓸 시간이 없어. 다 쓴다니까. 아까도 머리 한다고 전화 못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무튼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와이프, 그러니까 일타 강사 와이프가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지가 알아서 점심 저녁 다 먹고 막 이렇게 밤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가가지고 또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원가가 들어요, 안 들어요? 원가가 안 들어요.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TMI인데 밥도 학원에서 사줘. 밥도 안 내, 밥값도 안 냅니다. 돈 등에 안 쓰고 막 그러다니. 정말 좋은 직업. 근데 강사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을 안 먹고 오거든요. 아침을 안 먹고 오는데 오전반 수업이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돼요. 조금 지나면 한 2시 한 15분, 20분 이렇게. 그래서 첫 끼를 언제 먹냐면 2시 반에 먹어요. 하루에 첫 끼를 2시 반에 먹습니다. 2시 반에 먹으면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엄청 많이 처먹어요. 그때 2시 반에 엄청 많이 처먹거든. 그러면 이제 7시에 또 수업을 들어와야 되잖아. 7시에 수업을 들어와야 되니까 배가 고파 안 고파? 안 고프지. 야, 많이 처먹었다니까. 그 2시 반에. 2시 반에 많이 처먹어가지고 안 고픈데 7시에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면 6시쯤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먹겠어 안 먹겠어? 못 먹는다니까?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또 집에 가서 한 11시 반쯤 돼서 그때 짜파게티 2개 끓여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좀 규칙적이지 못해요. 특히 강사들이요. 그래서 강사들이 환자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환자인데, 공자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중국 대륙에서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위가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뭐다? 환자인데 위가 안 좋은 환자다. 그래서 공자는 무슨 환자다? 위 환자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자는요 만성 12지장 궤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공자는 어디가 안 좋은? 위가 안 좋은 환자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공자, 위, 환, 자. 자는 제가 왜 2번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가 3개 있습니다. 자가 몇 개? 3개. 자, 따라해보세요. 자산, 자본, 자연. 근데 이 자 중에서 자산하고 자본은 법경리 중에서 뭐로 간다 그랬죠? 경제로 갑니다. 얘는 돈이니까. 오케이? 근데 자연은 눈으로 확인이 돼, 안 돼? 돼. 또 왜 갑자기 안 된대, 또. 한쪽이네. 눈으로 확인이 되지. 요거는 이제 기술적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 집에 가서 이거 혼자 외워보겠다고. 자자생소상 절단 난다, 진짜. 자자생소상. 3본생소상. 이거는 공자위안자. 그래서 같은 자라도요. 잘 들어야 돼. 자산과 자본은 2번째 글자를 따는 거야. 3본 이렇게. 오케이? 근데 자연은 첫 번째 글자라는 거야. 자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공자위안자는 기술적 개념이고 3본생소상은 경제적 개념이고 협광은 법률적 개념인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법경기를 외쳐봐. 법경기. 자, 마음의 준비하셔요. 토지 및 거정청물. 법. 이게 왜 법이죠? 협이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법. 이게 왜 법이지? 중부동산이잖아, 이거. 그럼 광에 속하겠지. 자동차 건설기, 항공기 선박. 법. 왜? 중부동산이니까 광에 속해서. 그 다음에 어업권 임목. 법. 왜? 이거? 중부동산이니까 광에 속해서. 자산. 경제적. 자연. 기술적. 자본. 경제적. 위치. 기술적. 환경. 기술적. 생산 요소. 경제적. 소비재. 경제적. 자연. 기술적. 환경. 기술적. 위치. 기술적. 토지 및 거정청물. 중부동산. 법에. 광해부동산. 법률적. 자산. 경제. 자연. 자본. 경제적. 환경. 위치. 생산 요소. 예? 소비재. 상품. 환경. 공간. 위치. 토지 및 거정청물. 공장재단. 소비재. 떨지 말고 뭐 틀려도 괜찮아. 뭐 떨지 말고 저 위치. 봐요. 굳이 공자위안자 안 해도 굳이 3본생소상 안 해도 굳이 뭐 협광 안 해도 여러분들은 법경기로 구분하실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 이거 다 이제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갑니다.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개로 얘기하면 뭐야? 법경기. 2개로 얘기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뭐? 무형. 기술적이면 뭐? 유형. 법에서는 몇 개? 2개. 뭐 있고? 협의 있고 광이 있는데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합니까? 네. 무엇과 무엇이죠? 토지 및 거정청물. 광의 부동산은 뭐 받고? 토지 및 거정청물. 협의 부동산 받고 뭐 더해지는 거? 준부동산 더해지는. 준부동산은 뭐로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의 공시법을 갖추기 때문에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이 됩니다. 저당권 되나요? 예. 감정평가 되나요? 예.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는 뭐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기타.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제가 몇 개 있다 그랬죠? 2개요. 뭐 하고요? 임목하고요. 그 다음 뭐 하고요? 재단하고요. 오케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습니까? 5개 시작. 3번 생소상 이렇게. 경제적 개념은 3번 생소상 이렇게. 기술적 개념은 누가요? 공자, 위환자 이렇게 자연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오케이. 한 번 더 복습.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 오케이?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복합 경제 묶어서 기술적 측면은 법률적 측면은 협의 강의로 구분되는 거 맞습니까? 협의 강의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거정청물입니까? 준부동산입니까? 그러니까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어떻게 한다고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뭐예요? 오케이? 예. 자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 개가 있어서. 복합 부동산은 누구랑 누구를? 토지하고 건물, 요 두 개를 일체로 처리하는 거 맞죠? 예. 요거 법률적으로 보는 겁니까? 활동할 때 보는 겁니까? 활동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쓰고 건물은 원가법 쓰는데 이 둘은 무슨 평가할 때?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요까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 나눠드렸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 실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연결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연본생소상 맞지? 연본생소상. 3번 생소상이지. 자산이 나와야 되겠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자, 위환자 정확하지? 아니지. 자연이 나와야 되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대답해봐요. 토지 및 거정청물이 뭐야? 협의지.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세요.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무슨 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이고 얘는 어디에 속해요? 광의에 속하잖아요. 어쨌든 협의 광의가 뜨면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이 맞지? 답은 몇 번? 3번. 이 토지하고 건물 몇 개 결합됐어 지금? 2개. 요거 법경기 이거 몇 개 결합됐어? 3개. 그럼 토지 건물 2개 결합된 건 무슨 부동산이고? 복합 부동산이고.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니까 4번, 5번 제목이 바뀐 거 맞아요? 그럼 1번, 2번은 뭐가 바뀐 거고? 자연과 자산이 바뀐 거고. 4번, 5번은 제목이 바뀐 거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60점 만들기 80제가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풀었을 때 풀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책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요, 계속 규칙적,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점 맞을 때까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제가 이렇게 풀면 똑같이 해놓고 집에 가서 고기 끄떡끄떡하면서 소문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본 유지 하신 다음에 3번이 나올 때까지 문제 푸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